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마지막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게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국 지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안의 의장국은 매년 10개 회원국 사이의 알파벳 순서로 순환하는데 공교롭게도 인도네시아의 차례는 2022년 G20 의장국을 마친 직후에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으며 비상사태 선포도 2년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헌법의 비상사태는 2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군부는 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하며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2년 전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정부를 전복시켰을 때에는 단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로 바뀌어 정치, 안보, 사회경제, 일상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의 사회경제는 직격탄을 맞았고 군부는 민간 저항 세력을 무력 진압으로 생활 조건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란군 지역의 탄압은 더욱 심하여 노인, 여성,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 공격도 진행하여 마을이 불타고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2021년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군정에 대해 5가지 요청사항을 제시하였고 미얀마 군부도 합의하였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아세안은 작년 말레이시아 정상회의 시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앞선 2번의 아세안 의장국의 소극적 자세와는 달리 적극 대응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의 독재체제를 끝내고 민주주의 과정을 밟은 사례가 미얀마 군정의 민정 이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일과 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 비공식 자율회담에 참석한 네트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개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미얀마의 상황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며 미얀마 사태 해결은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물론 미얀마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역기구로서 아세안 자체의 기능과 타당성 강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석유가스 규제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령 서부 파푸아주 와림섬과 말루쿠주 스람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석유가스 규제 당국 대표는 해당 두 지역의 매핑이 완료되었으며 석유 매장량은 최대 5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에 파악되어 있는 석유 매장량은 23억 배럴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푸아 지역의 50억 배럴은 기존 매장량의 2배 이상이 됩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약 2.23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니 50억 배럴의 매장량은 약 2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용량입니다. 또한 원유뿐만 아니라 대규모 천연가스 자원도 발견되었는데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 경우 매장량은 최대 10억 6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에너지자원광물부의 장관은 파푸아 지역을 통틀어 석유 및 가스 자원이 최대 25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장량 대부분은 파푸아뉴기니와 공유하고 있는 로렌츠 국유림에 속해 있어 개발에 제약이 있지만 석유가스 규제 당국이 밝힌 와림섬과 스람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로렌츠 국유림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유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서식종도 있으며 1200종의 꽃식물, 123종의 포유류, 411종의 조류, 150종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있습니다. 한편 이웃국가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로렌츠 국유림에서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시설을 갖춰 자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긴장 구조로 아세안의 행동 강령을 확정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회의에는 중국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끝난 후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전망이 이번 회의의 주제였다고 말했으며 남중국해의 행동강령에 대해서도 논의하였고 가능한 빨리 행동강령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아세안 회원들에게 약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 안에서 영토 및 해양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안된 프레임워크인 행동강령은 일부 회원국이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무부 장관은 올해 3월 행동강령에 대한 협상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2016년 헤이그 중재재판에서의 판정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무시하며 분쟁 중인 유자 형태의 남중국해 전체를 자신의 관할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개발 중인 해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간섭으로 인해 2월 초 미국의 군사기지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중 중국과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북부 나투나해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 탐사에 대해 중국의 반발에 직면해 있으며 정부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군함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였습니다. 외무부의 아세안 협력국장은 행동강령을 이루기 위해 모든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교수연합회는 부족한 의사와 전문의를 늘리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지지는 서부 수마트라 파당 국립대학교 의대 캠퍼스에서 포럼을 마친 후 표명하였으며, 이번 포럼에는 의학교수 연합회 회원인 52명의 의과대학 학장도 참여하여 지지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사 양산 프로그램 정책은 2022년 7월 기술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의 공동법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두 장관은 보건학부가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의학학사 프로그램, 의료 전문가 프로그램, 그리고 학술 건강 시스템을 통한 전문 의료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 정원을 늘리도록 요청하였습니다. A급 인증을 받은 의학 고등교육기관은 현재의 입학 정원에서 20%까지 늘릴 수 있으며, B급 인증을 받은 기관은 1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인원만 늘려받는 것은 아니며, 증액된 인원에 따라 각 학부가 소유한 시설, 인프라 등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이슬람 대학의 의과대학 학장은 정부의 규칙에 따라 신입생 모집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각 대학의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인구당 의사 비율은 1000명당 1명이 있어야 하며 2억 7천만 명이 넘어서는 인도네시아의 이상적인 의사 수는 27만 명입니다. 하지만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의 의사 수는 11만 명으로 16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합니다. 법무법인 광장 바른에 이어 김앤장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법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대형 로펌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로펌 업계에 따르면 김앤장은 현재 자카르타에 사무소 개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근무 인력 선발 등 새 사무소 출범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사무소를 열고 현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사무소 개설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어도 3에서 4월엔 사무소가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앤장은 12년여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 차례로 사무소를 내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해외 설립 5번째입니다. 김앤장 측은 현재 자카르타 사무소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시기와 방식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30일 현재 로펌 LSW 어토니 앤 파트너스와 합병에 준하는 업무 제휴 협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광장도 지난해부터 자카르타 사무소 개설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전에는 태평양 율촌 세종 화우 지평 등이 먼저 터를 잡고 현지에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국내 로펌들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 뛰어드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최근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어서입니다. 로펌들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거래구조 설계, 법률 리스크 점검, 계약서 작성 등 여러 법률 자문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국내 광물자원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 보크사이트에 이어 구리 원석도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니켈 원석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WTO로부터 무역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고 작년 12월에 올해 6월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앞서 구리 및 주석의 수출을 금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리 원석 수출을 중단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동부자바와 서부 누사뚱가라에 진행 중인 구리 재련소 건설이 50% 이상 도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리 원석 수출 중단과 다운스트림 개발을 통해 최대 8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금도 최대 6,990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니켈 원석 수출 중단으로 인해 니켈 관련 수출금은 연 11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광물 다운스트림 정책이 지금도 많이 늦은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원료 수출은 세계 3위인 반면 가공품인 알루미늄 수출은 순위 33위입니다. 이에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로부터 소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다운스트림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밑거름은 바로 다운스트림을 통해서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체주에서 마을에 침범하여 농부들을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마트라 호랑이가 환경보호가들에 의해 포획되었습니다. 아체 남부 클로에텐가 마을에 있는 삼림보호구역 안에서 환경보호가들이 덫을 설치해 포획하였습니다. 피해자들 중 한 명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해 호랑이 몸에 여러 상처를 만들었다고 말하였으며, 이번에 포획된 수마트라 호랑이에서는 얼굴, 목, 다리에 여러 개의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호랑이는 4명의 마을 주민들을 공격하였고 그중 한 명은 위독한 상태에 빠져 사람을 공격하는 호랑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붙잡힌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한 호랑이와 같은 개체인지 아직 특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수마트라 호랑이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 의해 심각한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남은 개체수는 400마리 미만입니다.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만연한 삼림벌채로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포획된 호랑이는 부상에서 회복되면 다른 지역 국립공원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